시청자 여러분, 홍준표 후보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골라서 그들의 주장이 왜 근거가 없는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홍준표 후보가 공약하는 것 중에서 3대 적폐, 친북 좌파, 민주노총, 전교조 세 세력에 대한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적으로 보장된 그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들을 탄압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3대 세력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처를 공약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에서 이 3대 세력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도 이들 3대 세력이 대한민국의 존재와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발견됩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친북 좌파. 친북 좌파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엄격하게, 아주 강력하게 공권력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 대표적으로 친북 좌파, 극단적인 반미 친북 좌파 세력이 이 나라의 공권력과 법을 사실상 유린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한가운데서 메가더 동상을, 인천의 메가더 동상을 끌어내리겠다고 친북 좌파 반미 시위대가 대나무를 쪼개서 이 사지창으로 만들어서, 그 죽창으로 만들어서 그 전투경찰 의경들의 헬멧 밑으로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경찰이 대단히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이듬해 2006년에는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현장을 습격을 해서 그곳을 방어하고 있는 군인을 공격을 했습니다. 몽둥이로 군인들을 팼습니다. 이를 진압하려고 하는 경찰 공권력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라고 홍보하고 있는 한명숙 총리가 평택 미군기지 시위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명숙 총리는 총리로서 성명까지 발표를 해서, 자, 이런 시위대나 또는 군인이나 또는 이들을 진압하는 경찰이나 모두 다 같은 대한민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쪽에 이 법질서 훼손의 책임이 있는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나라의 공권력 수행과 법질서 확립에 책임이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총리 중에서 국무총리가 국민들에게 성명을 내서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정권에서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이런 총리가, 그런 여성 총리를 문재인 후보는 나중에는 한명숙 총리가 당 대표 시절에 불법 자금을 받아서 2년의 징역형을 받은 것까지 사실은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북 좌파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민주노총이 2015년 11월에 민중총 권리대회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이 기획을 해서 엄청난 도심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이 90명 이상이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경찰버스 주유구를 열어서
그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고, 경찰버스에 줄을 달아서 흔들어서 경찰버스를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유리창 깨고 경찰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런 시위에 대해서 진보 좌파 세력의 상징적인 존재인 한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경찰이 그런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물대포를 쓰는 데에 절대로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 이 도로변에 있는 소화전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그런 시위, 그런 폭력 시위가 벌어졌을 때 경찰이 물대포를 쏠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물대포를 쏠 겁니다. 물대포로 되지 않으면 물대포보다 더한 수단을 동원을 해서라도 폭력 시위는 강력하게 진압할 겁니다. 전교조 문제. 전교조는 분명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의 노조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종의 불법 노조로 성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조에 대해서 지금 진보좌파 교육감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교조 선생들이 그런 불법 노조, 법의 노조의 전임으로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교조 선생들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전임을 하기 위해서 휴직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 좌파 교육감들은 휴직 신청을 다 받아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좌파가 불법 노조인 전교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엄히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징계 절차들을 대폭 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 어떤 권력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교육부가 있고 교육부가 진보좌파 교육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 교육감들은 그런 법에 넣어져 전교조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 이런 권력 구조를 엄격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전교조의 그런 행동들을 다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친북좌파,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법으로서 모든 단체와 시민들의 그런 활동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한 걸음만이라도 이탈을 하게 되면 홍준표 정권은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다룰 것입니다. 자, 홍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론하는 두 번째 논리가,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라든가 최순실 사태, 이런 현재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전국을 가져오게 된 그런 문제에 관해서 홍준표 후보는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홍준표 후보와 박근혜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탄핵 결정은 내려졌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은 사법 절차에 따라서 기소됐으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이 헌법과 법률로 정한 어떤 사법 절차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박근혜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예를 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자, 어떤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의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생산적으로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은 계승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라든가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그리고 불법 폭력 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
그리고 진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가 이런 종북 좌파, 친북 좌파 세력에 대한 어떤 그 법 집행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 중에서 공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박근혜, 특히 다음 보수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잘한 것을 철저하게 계승을 하되, 그러나 최순실 사태, 이 사태를 가져오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 잘못한 것, 그리고 소통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지적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혁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보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잘못은 철저하게 개혁을 해서 보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보다 더 생산적인 보수 정권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확합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린 이런 노선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생각입니다. 자, 우선 그런 걸 할 수 있는 홍준표 후보는 자격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지난 4년 4개월 동안 홍준표 후보는 서울중앙정치의 무대를 떠나서 경남도에 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4선 의원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경남도 지사를 2번 하는 동안에 홍준표 후보는 어떤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박 패권 세력에 가담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투를 쓰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암묵적으로 협력한 적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과거 정치의 잘못으로부터, 그리고 서울중앙정치의 폐해로부터 물리적으로 4년 4개월 동안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상 그런 잘못된 정치에 개입하거나 책임을 질 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홍준표 후보의 좌표와 어떤 경력이 제가 말씀드린 박근혜 정권을 생산적으로 극복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 정권의 명제이자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는 충분한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홍준표 후보의 좌표이자 경력 자체가 홍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두 번째 논리, 당신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노골적이며 강력하게 공격하고 문책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선거운동 초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과격한 발언을 해서 상당 기간, 예를 들자면 태극기 집회 세력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이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어떤 그런 보수 세력으로부터 상당히 반감을 샀고, 이것을 되돌리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홍준표 후보가 생각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자세가 어느 정도 설득되고 납득되어서 그 사람들이 홍준표 지지 쪽으로 가세를 해서 지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궤적을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 4년 4개월 동안 홍준표 후보가 택한 노선, 그리고 그가 취했던 공간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겠다고 하는 3대 좌파 적폐 세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부패 세력이라든가 보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도 세탁기에 넣어서 한번 그런 식으로 개혁하고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의 취지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생산적으로 극복을 해서 새로운 개혁 보수 정권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논리적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홍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론하고 있는 주장이 홍준표 후보는 거칠다, 막말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표현이 거칠고 막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굉장히 엄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표현이 좀 거칠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하는 발언들의 그 발언의 취지와 상황과 그 발언이 노리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막말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 노릇 못 해먹겠다. 자,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말기에 가서는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막말을 했습니까? NLL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괴물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NL 문제를 거론하면 남한 내에서 벌떼처럼 일어난다. NLL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북방 한계선을 영토선이라고 생각해서 영토 주권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 수많은 국민들을 벌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군 장병들이 피를 흘려서 지키고자 했던 북방 한계선을 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막말을 했습니까? 반미면 어때? 이런 것들이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고 있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정체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막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거친 막말 아닙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는 촛불 시위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세력의 후계자들이 어떤 막말을 했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촛불이 횃불이 돼서 썩은 보수를 불태워버리자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보수를 불태워야 된다고 하는 과격한 막말 선동 발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미의 박정희 생가에 방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촛불 집회 사태에서 벌어진 세계의 3대 막말로 꼽는 두 번째. 자, 후보에서는 낙마했습니다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정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무덤 옆을 파서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무덤 옆에 박근혜 대통령의 무덤을 파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기초자치단장 성남시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이 거친 막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나라의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의 국문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국어와 국문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국민들에게 국어 사용이 모범이 돼야 되는 연세대학교 국문과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 우상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을 하면서 내려오기만 하면 시쳇말로 목숨은 살려주겠다. 연세대학교 국문과 출신의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 그러면서 제1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거친 막말을 해댔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탄핵이라든가 비탄핵을 떠나서 촛불이나 태극기나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이 나라의 대통령, 국가원수가 상징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명예와 품위와 자존심을 훼손을 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드라인을 마구 벗어나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언어의 낫으로 대통령에게 자상을 입히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자상을 입혔던 그런 거친 막말들. 그런 막말들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의 거친 언사는
애교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거친 말을 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노린 취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권위를 짓밟는 발언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홍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잘못된 논리. 첫 번째는 왜 친북좌파 민주노총 전교조에 대해서 탄압하려고 하느냐. 탄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을 왜 공격하지 않느냐. 홍준표 후보의 경력과 좌표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생산적으로 극복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권의 후계 세력들이 했던 엄청난 패륜적인 막말에 비하면 홍준표 후보의 거친 언사는 애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은 너희들이 했지만 투표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이건 제목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탄핵과 투표는 대응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탄핵한 거 우리가 투표한다. 뭐 이런 거는 논리에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말은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합니다. 투표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보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왔던 많은 분들이 상심하고 국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대한민국의 수준에 실망하고 그래서 샤이 보수가 되고 그러나 태극기가 조직이 되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대로 나라가 망할 수는 없다고 길거리에 나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결산입니다. 저항의 결산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를 그냥 흘려보내고 그 어떤 저항도 안 됩니다. 투표야말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이고 전제 조건이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 좌파는 민주주의를 광장민주주의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후진국으로 갈수록 쇠파이프가 난무를 하고 선진국으로 가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좌익 강단 좌파들이 주로 민주주의를 광장민주주의, 집회와 시위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부가적 조건이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인은 투표입니다. 투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주변의 주민들 또 친지들 벗들에게 연락하셔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지 않아도 되도록 투표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투표는 물론 선택입니다.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평소에는 투표를 거부할 권리야말로 투표할 권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사정이 다급하고 대한민국이 이번에 소위 광장민주주의에 모든 권력을 넘기고 나면 다시는 선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또는 자리를 잡을 가망성조차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절망감이 우리 사이에
다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작년 4월 13일에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수 후보의 대부분은, 보수 유권자의 대부분들은 친박과 김무성의 그 어처구니 없는 싸움박질에 염증을 느끼고 투표장에 안 나갔습니다. 투표장에 안 나갔습니다. 지금 그 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친박과 김무성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친박도 그대로 있고 김무성이는 바른당이라고 만들고 나가서 자기 밑에 개파는 전부 한국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김무성은 아직도 어정쩡해서 선거 끝나고 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라도 선거 열심히 가서 찍어야 됩니다. 그게 평소의 고생을 줄이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본질은 선거입니다. 선거야말로 보수 유권자의 가치에 가장 맞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기묘한 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투표장으로. 너희들이 탄핵을 했다면 우리는 투표로서 나라를 바로잡겠다. 너희들이 탄핵으로 권력을 잡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투표로서 저지하겠다 하는 각오를 다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핵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방법도 또한 투표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탄핵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투표를 통해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깜짝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니구나, 이게 웬 숨어있던 탄핵 반대자가 이렇게 많았어. 웬 숨어있던 광장의 반대자가 이렇게 많았어. 웬 숨어있던 촛불의 반대자가 이렇게 많았어. 보여줘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는 원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장하고 개인의 책임을 국가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폭력 시위 이런 거하고는 원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투표장에 가는. 선거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보수가치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보수는 광장에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투표장에 가서 피 흘리지 않고 조용한 투표장에서 정권을 바꾸고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 가치입니다. 절대로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탄핵을 통해서 권력을 엎으려고 했지만 웃기지 마라.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킨다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